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검은 생명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태양빛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심연에서 살던 녀석이 갑자기 밝은 수면 근처로 올라왔죠.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 생명체는 블랙시 데블, 우리말로 흑해마귀라고 불리는 심해 아귀의 일종이었습니다. 왜 이 녀석은 자신의 세계를 떠나 우리 영역으로 올라온 걸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생명체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흑해마귀는 보통 수심 200m에서 2500m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보통 이런 영상에서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그냥 오해받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편인데요. 이번만큼은 진짜 괴상한 게 맞습니다. 심해 아귀의 턱은 엄청나게 유연해서 자기 몸집만한 먹이도 통째로 삼킬 수 있고 위도 풍선처럼 늘어나서 거대한 식사를 한 번에 소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빛나는 미끼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정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기합니다. 아귀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채집한 발광 박테리아를 키워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박테리아는 인테로비브리오 속에 속하는 종들인데 루시페린이라는 발광 물질과 루시퍼레이즈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페린이 산소와 반응하면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박테리아는 어떻게 아귀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암컷 아귀가 화학 신호를 방출하면 바다를 떠다니던 발광 박테리아들이 그 신호에 끌려옵니다. 박테리아는 아귀의 미끼 안에 있는 특수한 구멍을 통해 들어가고 아귀는 그 안에 영양분과 산소를 제공하죠. 박테리아는 편안한 집을 얻고 아귀는 먹이를 유인할 빛을 얻는 완벽한 공생관계입니다. 그런데 아귀는 이 빛을 마음대로 켜고 끌 수는 없습니다. 대신 산소 공급량을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밝기를 조절하죠. 더 놀라운 건 라이트 가이드라는 구조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처럼 작동하는 이 구조는 빛을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켜서 먹이는 잘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무시무시한 입은 어둠 속에 숨길 수 있게 해줍니다. 미끼 안에는 구안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반사 조직도 있어서 빛을 더 효율적으로 방출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약간의 빛은 아귀의 몸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먹이가 그걸 보고 눈치채면 작전은 실패하는 거죠. 얕은 바다에서는 투명하거나 반사되는 표면이 위장에 효과적이지만 태양빛이 전혀 없는 심해에서는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해 아귀들은 거의 완벽한 투명 망토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빛의 99.5% 이상을 흡수하는 초검은 피부죠. 태평양 풋볼피쉬나 벌버스 드리머 같은 종들이 이런 초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피부는 빛의 0.5%만 반사하는데요. 이건 인간이 만든 벤타블랙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밀은 멜라노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에 있습니다. 멜라노좀은 인간 피부에도 있는 멜라닌 색소를 담고 있는데 아귀의 피부에서는 이 멜라노좀들이 틈없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고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들어온 빛이 여러 번 튕기면서 거의 완전히 흡수되는 겁니다. 이 검은 피부와 정교한 미끼를 갖춘 아귀의 사냥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먹이를 입 쪽으로 유인한 다음 엄청나게 큰 입과 날카로운 바늘 같은 이빨로 단번에 낚아채는 거죠. 먹이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근육량이 적어도 되고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심해에서는 칼로리가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심해 아귀는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를 진화시켰습니다. 암컷 아귀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에 한 번만 먹어도 생존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먹습니다. 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먹이도 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8.8g짜린 흑해마귀의 뱃속에서 총 12.3g에 달하는 뱀장어 3마리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심해 아귀의 수컷도 알에서 부화해서 다른 물고기들처럼 유생으로 시작합니다. 수십만 개의 알이 들어있는 거대한 젤라틴 베일 속에서 말이죠. 근현종인 몽크피쉬의 알 베일은 길이가 18m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들은
유생 단계를 거쳐 작은 물고기로 성장하는데요. 수컷은 겨우 1cm에서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이건 암컷보다 60배나 작고 무게로는 무려 50만 배나 가벼운 수준이죠. 사실 수컷은 암컷과 너무 달라서 오랫동안 과학자들도 같은 종인지 몰랐습니다. 수컷에게는 암컷의 트레이드마크인 낚싯대와 미끼가 없거든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냥도 별로 안 합니다. 어떤 종의 수컷은 다 자란 후에는 아예 먹는 걸 멈춥니다. 소화기관이 퇴화해서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거든요. 이제 수컷에게 남은 유일한 임무가 있습니다. 암컷을 찾아서 그녀의 고환이 되는 것이죠. 아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는 고환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광활한 바다에서 2cm짜리 수컷이 어떻게 암컷을 찾을까요? 암컷이 짝짓기 준비가 되면 페로몬이라는 화학 신호를 방출합니다. 이 페로몬은 심해를 떠돌아다니면서 수컷들을 위한 신호등 역할을 하죠. 수컷은 극도로 발달한 후각 기관으로 먼 거리에서도 이 페로몬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놀랍도록 발달한 근육과 희미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큰 눈도 가지고 있어서 암컷의 미끼가 내는 빛을 포착하며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암컷을 발견한 수컷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준비합니다. 암컷에게 헤엄쳐 가서 몸에 물어뜯는 거죠. 그러면 수컷의 입에서 효소가 분비되어 암컷의 살을 녹이고 수컷의 입 피부와 암컷의 몸이 완전히 융합됩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결합해서 순환계까지 하나로 합쳐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컷은 점점 퇴화합니다. 눈도 사라지고 소화기관도 없어지고 뇌 기능도 상실하고 생식과 관련 없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수컷은 이제 부속기관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한 쌍의 생식선인 거죠. 남은 평생 동안 암컷의 호르몬 신호에 반응해서 정자를 방출하고 암컷이 알을 낳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수컷이 고환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정자만 제공하는 기관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암컷이 자기 고환을 가지고 스스로 수정하는 건 아니니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더구나 한 마리 암컷에 최대 8마리,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수컷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수컷은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요? 고환이 되는 것이 자손을 위한 궁극의 희생일까요? 아니면 더 능력 있는 암컷에게 기생하는 무임승차자일까요? 의식은 아직 남아있을까요? 의식이 암컷에게 업로드되는 걸까요? 농담 섞인 질문도 있지만 두 개체가 하나가 되면 이런 실존적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묘한 현상을 성적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적 기생은 암컷이 산란 준비가 됐을 때 바로 짝이 있다는 걸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심해에서는 이성을 만나는 게 극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찾아다니는 대신 한 번만 찾아서 평생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성적 기생이 심해 아기에게 이렇게 효과적이라면 왜 다른 심해 물고기들은 이렇게 안 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심해 아기가 다른 이유로 이미 강한 성적 이형성을 진화시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수컷이 암컷 주변에 모여들어 평생 따라다니는 정도였을 겁니다. 효율을 위해 빨판 물고기처럼 잠깐 붙어 있다가 점점 아예 붙어서 영양분을 얻는 쪽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여전히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성적 기생에서 수컷은 모든 걸 포기하거든요. 시력, 독립성, 장기들, 심지어 뇌까지요. 다른 심해 물고기들은 기생 경로를 택하지 않고도 다른 성공적인 전략들을 진화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가진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동물은 다른 생명체가 자기 몸에 붙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인간도 장기 이식을 받으면 엄청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어떻게 아기는 생명체 하나를 통째로 받아들이면서 면역 시스템이 거부하지 않는 걸까요? 면역 반응의 핵심에는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MHC 항원이 있습니다.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식된 장기 같은 외부 침입자가 있을 때 몸에 경고를 보내죠. 이건 적응 면역의 일부인데 특정 병원체를 학습하고 기억해서 다음번에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는 똑똑한 면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2020년에 과학자들은 아귀의 MHC 항원을 연구해서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조직 이식을 견디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해 아귀에게는 이 항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적응 면역 요소들도 조사했는데요.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킬러 T세포의 기능도 거의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고, 정상적인 적응 면역에서 B세포가 생산하는 항체도 일부 종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아기들은 이런 시스템을 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중에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 면역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사라지거나 작동하지 않는 거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적응 면역 시스템을 갖는 게 척추동물의 정의적 특징이라고 믿어왔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면역 기능을 잃으면 죽는 거 아닐까요? 인간에게 이런 면역 기능 상실은 치명적인 면역 결핍으로 간주될 겁니다. 하지만 아기는 감염을 방어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아기가 향상된 선천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염증, 발열, 일반적인 백혈구 같은 비특이적 방어에 의존하는 시스템이죠. 선천 면역 시스템은 기본적이고 덜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사실상 모든 동물에게 있습니다. 벌레 같은 생물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척추 동물이 거의 전적으로 이것에만 의존하는 건 극도로 비정상적입니다. 과학자들이 아귀에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낸다면 인간 의학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면역 시스템 개입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생물을 처리할 만큼 강하면서도 자기 조직을 공격하지 않을 만큼 약하거나 똑똑한 면역 시스템 말이죠. 위험한 면역 억제제 없이도 장기 이식이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해로운 자가 공격 면역 반응을 멈출 수 있다면요. 수백만 명을 죽인 코로나19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과잉 반응 없이 간염의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답을 아기가 가지고 있다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생명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온 악마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인류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죠. 의학계에 대한 가치와는 별개로 이 생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 작은 심해 괴물들에게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얼마나 멋지고 이상한지 알기 위해 이 생물들을 연구하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죠. 융합된 음낭 물고기든 코모도 드래곤의 위장 펠릿이든 사자 무리가 얼룩말을 사냥하는 장면이든 모든 게 중요합니다.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것부터 소름 끼치고 좀 역겨운 것까지 자연계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나저나 바이럴 영상 속 그 작은 흑해마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표본병 안에 담겨 있죠. 병들거나 다쳤거나 포식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혹은 이상한 해류에 휩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낭만적으로 생각하자면 자신이 죽어간다는 걸 알고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태양을 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수면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였든 이 녀석은 과학자들에게 가장 희귀한 심해 생물을 연구할 놀라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성체 암컷 흑해마귀의 길이는 보통 20cm에서 25cm 정도인데 이 개체는 고작 8cm에서 10cm 정도였을 겁니다. 다른 심해 아귀들도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펜핀 아귀의 암컷도 최대 20cm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깊은 곳에 사는 아귀는 기간투스 가르간투아라는 종인데 수심 4,500m에서 발견됐습니다. 몸 길이는 30cm에서 50cm 정도지만 낚싯대가 1m 이상 뻗어나가서 아귀 중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긴 미끼를 가지고 있죠. 심해는 고등한 어둠입니다. 보통의 일상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구역은 일반적으로 수면 아래 1000m부터 시작해서 해저까지 이어지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4,000터가 넘습니다. 심해 아귀는 바다의 한밤중 지대에 사는 척추동물 중 가장 종이 풍부한 분류군입니다. 알려진 종만 약 170종이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심해 아귀의 조상이 극심한 지구온난화와 생태학적 변화 시기에 얕은 물에서 심해로 침입한 물고기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깊이에서 매우 이상한 것들이 진화했죠. 심해 아귀는 모든 아귀 중에서 가장 전문화되고 가장 다양합니다. 아귀는 로피포르메스라는 그룹을 구성하는데 총 약 300종의 알려진 종이 있습니다. 니모를 찾아서나 플래니어스 같은 영화 덕분에 흑해마귀 같은 종들이 가장 친숙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구스피쉬, 개구리고기, 시토드와 코핀피쉬, 박쥐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해 아귀나 원양 아귀가 있죠. 각 그룹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구리고기 중에는 털복숭이 개구리고기나 사마귀 개구리고기처럼 정말 기이한 모습을 한 종들도 있고 빨간 입술 박쥐고기처럼 독특한 외모를 자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묘한 특징들은 극한의 심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검은 피부, 발광 박테리아를 키우는 능력, 수컷이 고안 같은 존재로 변하는 것, 적응 면역 시스템의 상실까지요. 이 모든 게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심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환경입니다. 먹이가 극도로 희소하고 짝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고 포식자로부터 숨을 곳도 없죠. 그래서 심해 아귀는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지구상 어떤 생물보다도 극단적인 적응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겨우 이 생물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어쩌면 다음 발견은 더 놀라울지도 모릅니다.